이게 대충 뭐 홉스의 연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고요. 하나만 더 앞질러 얘기하면 홉스는 1641년에서 아까 거의 제가 연표가 있어서 따로 적진 않았는데요. 1588년에서 1679년까지가 홉스가 살았는데요. 이 1641년에서 1652년까지 영국에서는 의회파하고 왕당파하고 나누어져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크로멜 나오고 옛날에는 뭐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로 망명을 갔어요. 왕당파였기 때문에 의회파가 정권을 잡으니까 프랑스로 망명을 갔는데요. 프랑스로 망명을 간 상태에서 홉스가 뭐 했냐면 황태자의 수학 가정교사를 했어요. 근데 수학 가정교사를 오래 하진 못했고요. 수학 가정교사 조금 하고 있는데 제 무신론자니까 황태자 가정교사 시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왕따가 됐다고요. 망명지에서도. 왕당파였는데 왕당파 세계에서도 다시 왕따가 됐어요. 그 망명지에서 파리에서 쓴 게 1651년에 쓴 게 리바이던입니다. 그러니까 파리 망명 중에 썼고요. 출판은 영국에 돌아와서 했죠. 그러니까 망명 중에 리바이어던을 썼는데 놀랍게도 그 리바이어던을 망명지에 있는 찰스 2세에게 그 당시는 웨일즈공이라고 불리는 그 영국의 황태자들은 흔히 웨일즈, 그러니까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고 그래서 그 14세기에 웨일즈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웨일즈 왕위를 잉글랜드 왕이 뺏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을 웨일즈 왕자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웨일즈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찰스 2세인 웨일즈공한테 바치려고 했는데 못 바쳤어요. 리바이던을, 책을.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 주변에서. 홉스의 이 리바이던을요. 그래서 홉스는 리바이던을 출판하고 난 다음에 이데올로기는 왕당파인데 정치적인 발언은 죽을 때까지 하지 않았어요. 비슷하죠, JP하고. 비슷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당파를 가지고 있는 건 어렴풋이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죠? 홉스가 1651년에 리바이던을 쓰고 왕당파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책을 통해서 군주의 권한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주변의 왕당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라는 걸 또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거에 홉스가 마음을 다쳐서 한평생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1652년에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이 영국 역사에서 최초로 공화정을 했던 사람인데요. 올리버 크로멜이 대사면령을 내려서 영국에 돌아오게 해요. 망명귀족들을. 찰스는 물론 못 왔지만요. 망명귀족들이 영국에 돌아오고 나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대사면령에 의해서 영국에 왔는데 와보니 국왕은 1642년에 이미 목 잘라가지고 참수형으로 죽었죠. 그 다음에 귀족들의 정치 발언되었던 상원이라고 하는 상원은 완전히 없애버렸고요. 국왕과 상원이 없는 잉글랜드. 다시 얘기하면 왕당파의 근거지가 완전히 사라진 잉글랜드에 와서 요즘 같으면 옛날 우리나라에 뭐 송두율 교수님 들어오실 때나 뭐 저기 장기 선생님들 이런 거 하면 전향서 받잖아요. 전향서. 똑같아요. 망명귀족들과 왕당파들에게 공화정 정부인 올리버 크로멜이 공화정의 대의에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서약서를 쓰게 해요. 근데 왕당파였던 귀족들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변절하는 거죠. 변절. 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홉스를 찾아옵니다. 홉스에게. 홉스 선생님, 당대 이론가라고 하실 수 있는 홉스 선생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홉스는 심플해요. 홉스는. 충성맹세를 해라. 홉스의 결론. 왜?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너 개인의 생명보존이다. 아까 홉스는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것을 평생 안고 산 사람인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하는 거에 대척점에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생명의 자기 보호이잖아요. 자기 보호. 그래서 말합니다. 국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때는 국왕의 충성을 다해야 되나 국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고 새로운 국왕과 같은 새로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들어섰다면 그 국가에 충성하는 게 마땅하다. 실제로 왕당파들은 그거에 다 서명을 하고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했는데 그래도 왕당파 중에 심지 있는 왕당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한나라당에도 심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뚝심이 있고 죽어도 한나라당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명 계칭된 것도 반대해서 끝까지 한나라당만 만들고 이런 영남에 아세요? 영남에 한나라당이 있습니다. 영남에 아직도 제외 동포들 투표할 때 그래서 한나라당이 1등 할지도 모른다 뭐 그런 뉴스 나왔었어요. 새누리당인 줄 모르고 한나라당 8번인데 그거 찍는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왕당파들 입장에서는 홉스 이놈은 진짜 왕당파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목숨을 아무리 그 왕당파 이념이 뭐 후대에 와서는 별 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당대에는 그 왕당파 이념이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요. 요컨대 1652년에 돌아와서 홉스는 초지일관 사실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서의 왕당파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자기가 주장한 이론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홉스에게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구축한 정치 철학의 일관된 결론을 밀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학자예요. 그런데 왕당파들이 보기엔 마땅치 않잖아요. 근데 책에 제가 쓰지 못했는데 1666년에 영국의 런던에 큰일이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 런던 대화재가 일어나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런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시절에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아주 당대 최고의 건축가가 재건축 설계를 딱 짠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영국 런던이 또 이렇게 도시계획이 좀 된 편이에요. 그 유럽에 있는 오래된 도시들 중에. 대화재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니까 사람들이 인심이 흉흉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성모독을 한 인간들과 무신론자들이 판치기 때문에 신의 벌에 의해서 런던에 화재가 났다. 그러니 신성모독과 무신론자들을 전부 처단해야 한다. 이런 걸 하원에다가 입법을 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입법 과정에서 토마스 홉스는 생명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신론자이거나 혹은 자기가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하는 빌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책을 싹 없애요. 그 책을 태워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홉스의 책은 자기가 썼으나 없는 책들이 많아요. 이때 태웠어요. 1667년에. 겁먹고. 이게 장수만세 나갈만 하죠. 그리고 실제로는 1683년에 홉스의 책은 금서로 지정됩니다. 이 금서로 지정되는 이유가 요거에 이 1688년에 뭐 명예혁명이라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최초로 이렇게 왕은 존재하기는 않아 통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입헌군주정으로 변하게 되는 시점 전인데요. 이 1683년에 금서로 지정이 돼요. 리바이던이요. 근데 그 금서로 지정되는 장면을 이 홉스의 친구 중에 존 오브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홉스 옆에 있는 친구로 홉스의 쭉 행적을 적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존 오브리의 말에 의하면 1683년에 옥스포드의 대학 교수 250명이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리바이던을 장작더미에 던져 넣으면서 경건한 의식으로 금서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물론 홉스는 죽었지만요. 이 홉스의 개인 생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그 시대 배경을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홉스는 정치적으로 왕당파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는 사실 홉스가 가지고 있는 이론적 일관성보다는 덜 중요했어요. 오죽하면 절대 군주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군주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안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찰스 1세냐, 찰스 2세냐, 크로멜이냐 이건 안 중요하고요.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조금만 더 연장해서 보면 국왕이라고 하는 개인의 인격적 존재와 국가의 질서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한 국왕이, 특정한 국왕이 있어야 국가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국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국가의 질서만 잡히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찰스 2세가 왕이 돼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은 홉스가 마땅치 않아요.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K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경기도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은 새나라 당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새나라 당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도 누가 돼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미룰 수 있죠. 근데 홉스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이를테면 집권할 수 있는 메커니즘, 집권을 할 수 있는 힘,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홉스가 살았던 시대를 잠깐만 보시면 이 홉스가 살았던 시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대인데 개인적으로 가서 살고 싶지는 않은데요. 하여간 굉장히 매력적인 시대예요. 보시면 1679년이니까 1518년까지의 대학 입학하기 전이니까 이 홉스는 전형적으로 거의 17세기를 사는 사람입니다. 17세기. 17세기 인물이거든요. 근데 역사학에서요. 잘 생각해보면 서양의 17세기는 별게 없어요. 15세기쯤 오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있습니다. 16세기 오게 되면 1517년에 루터의 뷰텐베르그 성문에다가 95개조 반망 붙인 이후로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습니다. 17세기 건너뛰고 18세기 가면 계몽사상이 있고 프랑스 혁명이 있고요. 19세기 가게 되면 산업혁명이 있고 노동운동이 있고 사회주의가 있고 20세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니까 20세기가 있잖아요. 17세기는 별게 없어요. 근데 17세기를 연구하는 역사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80년 전쯤에 17세기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주변에 보니까 자기네들이 약간 불리해요. 15세기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르네상스가 있다고 15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받고 16세기는 종교개혁이 있는 시대를 내가 나름대로 중요한 시대를 연구한다는 자부심이 있고 18세기, 20세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17세기는 별다른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자부심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리를 했어요. 몇 사람이 모여서. 특별한 사건이 없는 17세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17세기 자체를 사건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17세기 자체를 제너럴 크라이시스 그래서 17세기에 뭐 특정한 사건을 끄집어낸 게 아니라 17세기 자체가 통째로 문제인 시대를 우리는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니네는 특정 사건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 센츄리를 통째로 연구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통이 크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를 연구하는지 좀 알아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7세기를 일반적 위기의 시대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나름 아주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17세기는 하늘로 올라가면 저 천상에 있는 우주의 질서에서부터 땅에 살고 있는 아주 미천한 한 개인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위상과 지구 안에 살고 있는 가장 미천한 한 개인의 개인사적인 지위 혹은 위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 변화는 혼란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종교적으로 캐톨릭은 힘이 약화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17세기의 전반부에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간 종교전쟁이라는 걸 했어요. 네덜란드 왕위 계승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게 결국은 캐톨릭이냐 개신교냐라고 해서 누가 왕위를 계승하느냐에 따라서 세력의 변하기 때문에 캐톨릭 국가들은 캐톨릭 세력을, 개신교는 개신교를 막 밀어서 30년을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는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라고 좌웅이 판가름 내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봉건제도가 망해가고 있긴 하지만 봉건적 귀족들의 특권과 잔재와 여러 가지 수탈적 구조는 남아있고, 또 지난번에 봤던 토마스 모어식의 상업자본은 상업자본대로 자본가들은 또 성장하고 있고, 군주들은 군주들대로 자기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고, 종교적으로 신구교의 대립, 정치적으로 사라져가는 봉건 귀족의 힘이 아직 남아있고, 군주들의 힘은 아직 국민국가를 만들 정도의 힘은 못 가지고 있고, 상업 자본가들의 힘도 한 나라의 주도 세력이 되기에는 아직 미약한 정도였었고요. 게다가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낡은 프톨레미우스적인 가치관, 우주관과 코페르니쿠스적인 우주관이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레오가 재판받고 나와가지고 혼자서 중얼거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자기가 자기의 과학적 신념을 부인했지만. 그러니까 17세기라고 하는 이 시기는 유럽 전역에서 놓고 보면, 제가 여기 주에다가 조금 자세하게 붙여놨습니다. 48쪽에 주에다 붙여놓은 것처럼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기근, 역병, 전쟁 이런 게 만연했고요. 따라서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를 앙망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속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혼란이 종식되고 질서가 자리 잡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17세기를 움직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의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한다. 그 다음에 종교의 권위가 바로 잡혀야 한다. 사회의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바르게 자리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압축해서 17세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7세기는 정치, 종교, 사회, 문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수히 많은 힘의 충돌이 일어나는 시기였었거든요. 힘의 충돌. 그러니까 17세기 사상가들은 딱 고민한 게 뭐냐면 이 혼란스러운 세계에 질서를 세울 수 있는 확실한 질서란 무엇이냐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고민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정확히 알려면 이 세상을 정확히 아는 데의 가장 출발점,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고 절대로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확고 자명한 원칙은 무엇인가예요. 찾으려고 했던 게. 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홉스가 찾으려고 했던 것은 17세기에 일어난 이런 힘의 충돌을 가져오는 그 충돌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면 해결책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세기를 사상적으로 보면 17세기는 힘의 충돌 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요? 그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이 홉스에게는 훨씬 더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40년에서 1660년까지 20년 동안 영국에서는 시빌 워라고 해서 내전이 일어나서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한 20년간의 전쟁 상태가 계속되었거든요. 그 전쟁 상태가 계속되면서 홉스는 11년간 망명생활을 했었고요. 망명생활하는 도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 그대로 이해받지 못하고 항상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고 해석되는 게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세계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홉스 자신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혼란시키는 무지 많은 힘들이 있는데 그 무지 많은 힘들이 어떤 이유에서 생겨났는지를 내가 꼼꼼하게 찾고 정리하고 책으로 썼는데 그 쓴 내용도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고 편견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 편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홉스가 깨우친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침묵하는 거였어요. 토마스 모의 침묵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현안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고 조용히 침잠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홉스는 90살에도 새 책을 썼어요. 93세에 죽었는데요. 저 같은 이 B급 학자들은 이런 홉스를 좋아하죠. 나도 90에 책 써야지. 지금은 못 썼지만 90엔 쓸 수 있을 거야. 희망을 줘요. 칸트도 희망을 줍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63세에 순수이성 비판 쓰고 세계적인 철학자가 되었잖아요. 63세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줍니다. 자, 49쪽으로 가서 이제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이 모든 말을 다 통칭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홉스가 꿈꿔왔던 것은 그러니까 폭력적인 전쟁 상태 그리고 사람들의 무지와 편견에 따른 불신과 독단과 광신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폭력, 무지, 광신, 편견 이런 것들이 홉스에게는 딱 한 가지 감정으로 응축되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폭력적인 죽음에 따라서 비명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 폭력적인 죽음으로 비명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면 그런 비명 행사할 수 있는 비참하고 괴롭고 잔인하고 단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게 홉스가 살면서 찾으려고 했던 평생의 화두입니다. 아주 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포를 극복하고 자기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사회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사회 변동기의 사회 혼란을 극복하고 사회 질서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사회 질서를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인 권위를 어디에서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홉스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문제의식이고 리바이던이라고 하는 책은 그런 문제의식에 대한 홉스의 아주 구구절절한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놀랍게도요, 이 리바이던이라고 하는 책은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3년 전에 완역됐어요. 이 책도요. 우리나라에서. 3년 전에 완역되었고 3년 전에 완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출판사에서 용감하게 리바이던을 완역하면 한국의 많은 독자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책이 최소한 본전을 할 것이다. 이런 판단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학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데서 더 이상 한국이 문화국가로 안 쪽팔리려면 이 정도 책은 내줘야 된다라고 지원해서 번역했어요. 책도요. 이 하나만 잠깐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9쪽의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한 것 중에 지금이라면 아마 특허권을 내 가지고 그야말로 뭐 빌 게이츠만큼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래도
이 토마스 홉스가 잘 살 수 있었던 지적 특허를 낼 만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연 상태. 홉스가 처음 대중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사회계약. 그 다음에 근대적인 의미의 뭐 자연권. 이런 거는 다 마데인 홉스입니다. 이게 마데인 홉스예요. 이게 홉스 겁니다. 홉스 거. 실제로 홉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캐벤디시가에서 평생을 가정교사로 살았고 죽어서도 캐벤디시가의 가족무덤에 묻혔다가 지금은 그 옆에 떨어진 조그만 교회에 묻혀 있는데요. 이 93세까지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홉스가 장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게 있었으면 100세 살았을지 모릅니다. 지적 특허를 내서 권리를 받아서 돈을 받았다면 오늘날 같으면 100세까지 살았을지 모르는데요. 그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백해무익한 걸 공부하잖아요. 제가 아는 저의 아주 절친은 사학과 지망해가지고요. 공부 뭐 했냐면요. 고려시대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가 박사학위 주제였어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닭고기를 많이 먹었을까, 소고기를 많이 먹었을까,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을까 이런 거거든요. 10년 걸렸어요. 그 학위 논문을 쓰는데요. 어렵잖아요. 그 자료가 없죠. 이런 걸 해요. 이게 자기 좋아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게 늘 얘기하지만 이게 사이코 기질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얘가 박사학위 논문 10년 만에 써가지고 고려시대 사람들이 어떤 고기 많이 먹었는지 궁금하지 이렇게 술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주변 반응은 뭐였겠어요? 입 닥치고 삼겹살이나 먹어 이놈아. 뭐 이거예요. 10년 공부했는데 대화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서양에도 그런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홉스가 사상가이고 정치철학자인데 그걸 연구를 안 해요. 이 사람 뭘 연구했냐면 홉스가 93세까지 장수한 비결이 뭔가를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정치철학자 홉스를 연구했는데 그걸 연구 안 해요. 그리고 왜 장수했날 연구한 거예요. 왜 장수했날을 연구를 하니까 홉스가 75세까지 테니스를 쳤대요. 75세까지. 그리고 사람들 없을 때 방문 걸어 잠그고 노래 부르기를 했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기.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노래 부르면 호흡이 길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의의는 와인을 좀 먹었는데 와인을 먹은 횟수가 한 100번이 안 된대요. 와인을 좋아하는데. 이게 100번이면 1년에 2번 꼴이에요. 나이 먹고 술 먹은 걸로 치면. 술 적게 먹어야 한다는 거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 조사한 사람이 준 팁은 뭐였냐 하면 이 사람이 발 마사지를 좋아했대요. 발 마사지. 이게 어디가 좋아할까요? 이런 얘기 하면, 그런 얘기 하는 데 가서 이런 정보를 주고 강연을 나한테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홉스가 실제로 장수한 것만큼 홉스는 정치 철학계에서도 장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홉스가 흔히 절대군주를 지지했다고 해서 아주 가볍게 취급합니다. 로크의 칼을 꺼내서 홉스를 싹 베어버리고 금방 가요. 하지만 절대 홉스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홉스가 얘기한 자연상태, 사회계약, 자연권 이런 개념들이 왜 홉스로 하여금 물리적 장수가 아니라 사상적으로 장수하게 만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